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전국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오후 7시에서 2시간 정도 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기류가 급박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의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건데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윤 대통령과의 한동훈 대표 독대가 있었죠. 윤 대통령이 요청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가능성이 점점 확정적인 상황인데요. 이 혼란이 한시라도 빨리 정리돼야겠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 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 저는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해찬군의 뚜벅이 프로그램 잠시 좀 알아보고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말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정신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한동훈 대표가 또 입장을 갑자기 변화해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또 대통령과 독대가 있었고 윤 대통령이 또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이 속보가 전해져서 굉장히 또 혼란스러웠고 결국은 오진 않았습니다만 제2의 개헌 가능성도 아직은 또 살아있는 현재 이 시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3시 좀 넘어서 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속보가 떨어져서 저희 전체 그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이 시간부로 뉴스 특보를 진행하겠다. 모든 프로그램 중지하고. 그래서 저희 라디오 오늘도 오늘 하냐 마냐 계속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지금도 뉴스 속보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 비상계엄부터 해서 해제까지 우리 교수님 뭐 하실 얘기 정말 많으실 텐데 뭐 간단히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행동을 현직 대통령이 한 거죠. 그리고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계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회는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하는 장소입니다. 네. 그런 그 장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내란이에요. 네. 그 지시를 한 사람, 또 그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그래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담하고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가. 4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45년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인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엄의 선포의 내용에도 맞지도 않잖아요. 예. 무슨 뭐 전쟁 상황입니까? 전쟁에 준하는 상황입니까? 사변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우리가 보통 사변하면 6.25 사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전에 한국 전쟁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지금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 욕심, 자기와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다행인 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네. 우리 국민들의 그 시민의식 이 엄청난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 맞습니다. 같은 네. 그런 의식을 보여줬고 국회의원들 대응도 상당히 빨랐고 네. 그리고 그 군 부대 그 일선 지휘관들 있잖아요. 저 꼭대기 네. 저 사령관들 말고 일선 지휘관들 네. 그리고 또 그 병사들 대응도 네. 글쎄요 좀 흥분할 수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뭐 충돌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몸싸움도 큰 부상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지은 이 일당들 반드시 처벌을 해서 우리 역사에 남겨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한 외신에서 보니까 이게 정치적 자살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인데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네. 이거 좀 해석이 좀 분석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예. 그 정치적 상황이 본인이나 본인의 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씨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은 탄핵,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이제 수사, 그러니까 특검이죠. 예.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러나라고 하는 탄핵을 주장하고 하야를 주장하는 그런 여론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국면을 타개해서 본인의 집권을 남은 2년여 동안 하고 싶은 그 욕망 그 욕망이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이 얘기한 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국민이 그래도 10%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뭐 믿을 수가 없는 납득이 안 되는 말이고. 아니 저는요 반국가적인 세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제가 그냥 이해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반국가 세력은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이 다 반국가 세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본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거나 본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그 논리는요. 본인이 국가인 거예요. 반국가 세력이니까. 본인에 반대하는. 그러면 짐이 곧 국가라고 하는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왕정시대, 군주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고 하루라도 더 임기를 할 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탄핵을 시키지 않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국민은 불안감에 떨어서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2의 계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또는 뭐 국지전이나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 국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국민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임미애 의원 또 우리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긴급 인터뷰를 좀 긴 시간 가졌는데 사실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임미애 의원은 굉장히 빨리 국회 진입을 해서 그 1시 1분에 의결되기까지 그 초조하고 불안에 떨었다. 온 국민이 같이 초조한 마음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하고 지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탄핵안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 이게 사실 내일 저녁 7시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1시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모르는 거니까 1시라도 빨리 해서 일단은 뭐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말고 뭐 저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직무를 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 또 어떤 일을 감행할지 모른다. 이거 온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고. 자, 지금은 이제 계엄군이 이번에 선관위로도 갔단 말이에요. 이제 국회 진입한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병력이 선관위로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지금 직원이 5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걸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지.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이게 지금 뉴스타파에 보던데요. 대선 기간이 있었잖아요. 후보일 때도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던 어떤 그 보고서 형태, 논의된 보고서 형태 중 하나가 뭐냐면 선거 부정. 그러니까 선거의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위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아서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 총선 있었지 않습니까? 4.13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야권이 압승을 했어요. 일부 세력들, 이제 극우 세력들이 그 투표가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관위에 들어가서 계엄군들이 장악을 하고 마치 뭘 뭐 조작을 해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걸 증명해내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한다. 그리고 다시 총선을 치른다. 국회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서. 그러면 이제 여야가 어떻게 될지 물론 총선이 어떻게 치를지 모르는 계엄군이 장악한 상태에 총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여당 쪽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갖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남은 집권 동안. 그래서 일부러 선관위를 간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강하게 드는 거죠. 지금. 있을 수 없는 정말 70년대로 돌아간 그런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고 있는데 자 이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 넣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싹 다 잡아 넣어라. 자 여기 싹 다가 누구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김어준 씨 등등 뭐 정청래, 김민석 의원 등등 해서 한 11명 정도 지금 실명이 나와 있는데 야 정말 이 본인들은 정말 얼마나 끔찍했을까.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4차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 2차, 3차, 4차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목록 안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뭐 구속을 시키든 활동을 못하게 만들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나가게 만드는 그런 독재적 발상을 갖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나머지 이 사람들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한동훈 대표란 말이에요. 여당 대표를. 여기 지금 리스트에 올라 있고 그때 국회 점거했을 때 한동훈 대표 방도 군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오늘 또 홍장원 차장의 이런 폭로도 듣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탄핵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어제까지는 반대였잖아요. 탄핵안.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회의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근데 저는 이게 오락가락해요,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저는 이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만 해도 당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탄핵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아마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 제가 지금 황당한 건 그 이유와 원인이 자기를 잡아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아니 국가를 위해서든 국민을 위해서든 아니면 민주주의의 파괴가 걱정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거 했으면 어제도 반대를 했었어야죠. 당연하죠. 네. 그래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 바꾼데 새로운 정보 나온 건 본인이 체포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대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급작스럽게 야당들이 오늘 그럼 통과를 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논의도 하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한동훈 대표는 연락도 했고요. 전화는 안 받아요.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대화해보자. 논의해보자. 계속 답장을 안 줘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까 거기 또 갔어요. 관저로. 이게 한동훈 대표 이러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니 여당 대표죠. 여당 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입장을 아침에 밝혔으면 당연히 탄핵을 빨리 추진하자고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안 하고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까 또 뽀로로 가서 만나는 건 또 뭡니까 대체? 이게 어떤 사인을 주겠습니까? 갔다 와서는 뭐 얘기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게 한동훈 대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일단 한동훈 대표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연하죠. 당일 계엄령 국회에서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간도 일부러 질질 끌었고 그렇죠. 이게 내란의 공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고발도 했습니다. 내란의 공범으로서. 추경호 대표 이래도 되냐. 또 하루 전에는 계엄 하루 전에 또 20억 수수설까지 터져서. 맞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엄청난 일이고. 그러니까요. 20억 수수설은 이제 나중에 수사가 되겠지만 이 계엄 국면에서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의 태도는 대단히 이상하고 공범으로 보이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은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었어요. 당사에 있다가 또 국회로 갔다가 또 그랬나 봐요. 보면은. 그렇어요. 그러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은 안 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원내대표실 국회에 있으면서 의총을 당사에서 한다고 보내요. 그렇죠.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본인은 거기 있으면서 그러면 의도적으로 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당사에서 하려면 당사로 가서 그쪽으로 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5번을 바꿨다는 게 지금 의원들의 증언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거는 용산하고 좀 말이 사전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추측이 없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없죠,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연락해서 다 좀 와라. 자기 전화 안 받아서 다른 사람 전화기까지 전화를 했대요. 그건 또 받았나 보네요. 다른 사람 전화는. 그러니까 본인 전화기로 하니까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의원 전화기로 전화했더니 받아서 와달라. 다 좀 의원들 데리고 와라. 요구했는데도 안 와요. 그리고 의총을 당사에서 한다 그러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방해를 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거기 못 가게. 내란죄 공범 수사를 반드시 좀 받아야 되겠고 사실 저희 국민들이 불안해한 게 제2의 비상계엄 또 있으면 어떡하냐. 대통령 그렇죠. 또 계엄 말고도 또 어떤 다른 행동을 또 하면 어떡하냐.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지금 당장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럼 대통령하기에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 군 수뇌부들 이번에 투입된 병력 이 사람들 이 수뇌부만이라도 긴급 체포 혹은 직무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있었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나온 게 이 3명 방첩, 수방, 특전 사령관들 직무정지를 시켰네요. 법무부에서. 정지시켰는데 이 직무정지시킨 걸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좀 놔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시켰다고 해서. 그럼요. 직무정지를 시킨 것만으로 마음을 놔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직무정지 시키고 이제 대신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방부 지금 차관이 대행을 하고 차관이 임명을 하지만
대통령의 입김이나 영향력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가능성, 임명 과정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누군지를 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알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임무를 주면서 혹시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임무를 줬을 가능성도 저는 뭐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 없진 않다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체포를 하든지 사람들을 또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하야를 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당해서 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계엄을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령관들은 명령 체계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거부할 수 있죠. 불법적인 명령 거부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오늘도 뭐 6시간 동안 계엄사령관했던 육군참모총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선포해버리고 그러나 이 사람들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거냐. 또 어떤 사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무정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나고 긴장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의원들과 보좌관들 모두 다 비상대기 중이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탄핵 되기 전까지는 계속 비상대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대비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또 속보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내일 시간은 원래 7시였잖아요. 저녁 5시로 당긴다는 거를 또 현재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럼 그렇습니다.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마음 완전히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때는 마음을 놓을 수 있죠. 내일 탄핵안 가결될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마디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또 바뀔 수 그러나 있다. 조경태 의원은 본인이 찬성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안철수 의원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소장파로 분류되는 분들도 탄핵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무기명 투표고요. 무기명 투표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통과를 시키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 참석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이타표를 막기 위해서 참석은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고 악질적인 형태의 계엄령이 계속 진행돼 왔고 그 상황에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서 본인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이 못된 행태가 다 보여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저는 반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아니면 아무 얘기는 안 하는 선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면 친한계에서 저는 8표 정도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결보다는 부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 하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결되더라도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멈추면 안 됩니다. 바로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국민의힘에서 30-40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이게 표결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사회에 나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1분 1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걷기 운동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한 운동 방법이기도 하지요. 예천군에서는 상품을 받으면서 걷기를 할 수 있는 예천군 뚜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천군 보건소 윤경숙 건강관리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보건소 건강관리팀장 윤경숙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운동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네. 지금 예천군 보건소에서 뚜벅이라는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맞습니다. 이 걷기라는 것이 사실 흥미를 느끼기 쉽지 않죠, 우리 모두가. 예. 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모든 외부 활동이 줄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보건소 업무도 모두 다 마비되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사업이 없나 싶어서 궁리를 하다가 걷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걷기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 자연스럽게 주민들을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뚜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21년부터 이제 4년째 하고 계시는데 자, 이 뚜벅이라는 이름이 참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뚜벅이에 참여하려면 어떤 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 절차는 필요가 없고요. 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 워크온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이 앱에서 예천군 뚜벅이라는 커뮤니티에 가입만 하면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걸음수를 자동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챌린지나 걷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워크온이요? 스마트폰에? 네. 아, 이거 저도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에 워크온.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보건소 다녀오더니 이거 깔라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천군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안동에서도 하고. 저희는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저희가 하고 난 후에 뭐 인근 시군에서도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 스마트폰 사용 좀 어려운 어르신 분들도 많잖아요. 또 이런 분들이 또 걷기 운동이 또 많이 또 필요하신 그런 분들인데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뭐 해결책 이런 건 좀 없을까요? 아, 저희가 안 그래도 예천군은 65세 이상이 30%가 넘는 이제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1:1 활용법 교육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경로당 방문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각종 행사 때 무슨 영명 교육할 때
이때 저희가 직접 그 장소를 방문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사용 방법이라든가 뭐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 일단은 스마트폰 깔고 네. 아까 그 워크온이라고 했죠. 이걸 깔면 네.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 만질 필요 없는 거죠. 스마트폰을. 그렇죠. 매일매일 네. 뭘 확인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아닙니다.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분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뭐 기본적인 질문인데 우리 네. 윤경숙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걷기의 장점 좀 홍보를 좀 해주시죠. 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느 곳이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또 걷기는 심장병, 뇌졸중,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 건강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게요. 그리고 예. 걷기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자기 몸에 맞게 가끔씩 뛰어주는 것도 걷기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예. 걷다가 또 좀 뛰다가 이렇게. 네. 저도 되도록이면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꼭 걸으려고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거의 15,000보에서 20,000보 정도 매일 그러시군요. 걷고 건강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상품도 받으면서 걸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뚜벅이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뭐 어떤 챌린지나 이벤트들이 있는지요? 저희는 이제 4년째 하다 보니까 많은 이벤트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걷기에 흥미를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석이조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예. 그리고 매월 주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걸음수를 걸으면 참여할 수 있는 매월 챌린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장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10개월 동안 얼마를 이상 걸으면은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마일리지 챌린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같이 걷자 친구야 하는 친구 추천 이벤트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3명 내지 5명씩 3, 3, 5 짝을 이루어서 이제 걸음을 해서 그 걸음수를, 그 사람들의 걸음수를 합해서 하는 3355 걷기 대항전이라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 관광지나 이제 걷기 좋은 코스를 이용해서 코스 따라 걷기라는 미션하고 이벤트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해도 추첨을 모든 사람한테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추첨을 그렇죠. 통해서 300명한테 드리고 있는데 예. 이게 워크온에서 이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예.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응모를 해도 나는 당첨이 안 된다라는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담당 팀장인 저도 6개월 동안 당첨이 안 됐거든요, 올해에.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당첨이 되면은 본인에게 뭐 알려주나요? 어떤 식으로 상품을 받는 거죠? 문자로 당첨됐으니까 언제부터 수령하러 오시라고 저희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맨발 걷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예천군에서 맨발 걷기를 위해 따로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예천읍 남본리의 옛날 그 폐철도, 철도 부지에 저희가 산책문화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누리길이라는 이제 그 산책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공원 안에 뭐 정원도 있고 저격장도 있고 저희가 함께하는 항토 맨발 걷기 코스도 여기 공원 안에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코스가 완공되면 저희가 이제 맨발 걷기 대회도
같이 챌린지와 함께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천 군민분들께 또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가끔씩 저희, 커뮤니티에 이제 댓글로 저희를 힘들다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응원의 힘에 저희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걸음수를 측정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우리 앞으로는 좀 다양하고 재미있는 걷기 프로그램을 저희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주민들께서도 우리 예천군 뚜벅이에 많은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즐거운 걷기 프로그램 뚜벅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팀장님 지금 교육 출장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예천군 보건소 윤경숙 건강관리 팀장이었습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이어가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무래도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천용길 평론가는 이 비상계엄 선포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저는 당시 그 안동에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 계엄이다라고 해서 계엄이 아니라 혹시 개헌을 발표한 건가라고 착각할 정도였는데 전쟁이 일어났나 급하게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이 계엄 선포의 내용이 전쟁이나 전시와는 전혀 좀 뜬금없는 내용이라서 좀 황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마음일 테고,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시작으로 해서 쭉쭉쭉 해서 새벽 4시 29분에 끝난 6시간 동안 아마 전 국민들 손에 땀을 쥐면서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자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라 지금 어떤 분들은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 또 내란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어떤 의미인지? 네,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항과 그리고 또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헌법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헌법 공부에 익숙해지실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안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이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답니다.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국회에는 선포 직후 즉시 통과해야 되고 만약 이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의원들 보고 국회를 열어달라고 이 소집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보셨겠지만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였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혼자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요. 한 명 더 있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요 두 사람 정도만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게다가 이 또 헌법과 법률을 보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 계엄 사령관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나 법원, 그러니까 상권분립 가운데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가 계엄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해제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한 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반대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엄법에 따른 이 내용도 지키지 않았고 이 소위 이야기하는 국헌을 문란하겠다. 이 국가가 기본이 되는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 또는 이 쿠데타에 가깝다라고 이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용이 이제 헌법 제77조 그걸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으셔서 알겠지만 뭐 요건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절차 다 하자가 있는 이런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계엄인 거고 이게 나아가서 내란죄까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지금 뭐 내란죄에 대해서 말이 많고 지금 뭐 여러 단체에서도 고발을 했고요, 이미. 네.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이런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이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네. 지금 뭐 국헌을 문란하게 했거나 계엄법을 어긴 부분은 이 부분은 처벌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하는 형법에 보면 내란죄 항목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뭐 살펴봤듯이 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행위, 이 국가 권력은 행정부 대통령의 권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입법부, 국회의 개헌군을 침투시켜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 자체가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 행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이 폭동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지금 의견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이 내란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외환죄와 함께 긴급 체포나 구속하는 것도 가능한 제목이고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 포고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대법원 판례들이 있는데요.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유신 조치, 그리고 1979년에 시위 부마 항쟁 당시에 선포했던 계엄과 1980년 5.18이 일어나기 전날 5월 17일 날 했었던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부당했고 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한 경우에는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97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씨 이 두 명에게 이 내란죄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내란죄라는 거, 이 정말 어마어마한 죄고 내란 수괴는 무조건 사형, 그렇죠? 그렇게 처벌할 정도로 이게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 이번에 벌어진 겁니다. 확실하게 응징하고 처벌을 해서 뭐 꿈도 못 꾸도록 앞으로 다음 세대는 그렇게 지금은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우리 전 국민 속으를 또 한 번 뒤집어 놓은 게 이게 야당 탓으로 경고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해서 정말 뭐 아연실색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만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내용을 밝혔는데 특별한 조치를 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국헌 문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문제를 지금 섞어서 마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국민들도 일부 혼동하도록 만드는 태도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헌 문란 행위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큰 피해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행위로 인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헌정 질서를 지키냐 마느냐 하는 층위의 문제를 뭐 야당이 내 말 안 들어
준다, 발목 잡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정치적인 경쟁하는 것과 일치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시를 들어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한밤중에 음주운전하다가 이 추돌 사고를 냈는데 경찰이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했더니 하는 말이 야 이거 내가 음주운전한 게 잘못이 아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술을 안 마시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쟤들을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음주운전에 빗대셨는데 이거 좀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너무 가벼운 데다 빗대신 것 같은데 적어도 뭐 살인죄 뭐 이런 거에 빗대셔야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하여간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내일 오후에 지금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5시로 2시간 당겼는데 그 탄핵 소추안 표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최진봉 교수랑 얘기할 때 최 교수는 그래도 부결 쪽 조금 더 뭐 51대 49 정도로 조금 더 부결 아니냐 예상하시는데 저는 한 3, 40명은 넘어올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좀 가결 쪽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특히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또 선회해서 탄핵만은 안 된다고 했다가 빠르게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더라. 사실상 탄핵에 참여할 것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8명이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가결을 밝힌 의원이 2명 있습니다. 이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일인데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거나 하야해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소장파 5인. 그렇습니다. 이 초선 5인방들 중에서 2명의 의원은 계엄 해제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의원도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와 직속으로 연결돼 있는 안동예천의 김영동 의원을 포함해서 주진우 의원, 뭐 장동혁 의원 그리고 김용태 의원 정도가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간다고 했을 때 이 8명은 충분히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